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퓨팅 사고의 임춘성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컴퓨팅 사고의 세 번째 강의인 컴퓨팅 사고에서 과연 문제인식과 그것의 해결은 어떻게 하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 두 번째가 그렇게 인식이 됐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컴퓨팅 사고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문제 인식과 해결에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보통 일반적으로 또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는데, 그런 인간이 접근하는 일반적 또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컴퓨팅 사고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렇죠? 컴퓨팅 사고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그 차이가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또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인식은 먼저 문제란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제인식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재밌는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인식과 해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란 무엇이냐? 여러분, 문제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상이 있죠. 어떤 생각이 있을 때 목표라는 건 어때요? 인간이 아주 아이디어하게 생각을 하는 거. 어떻게 되면 좋을까? should be, 영어로는 to be가 아니고 어떻게 되면 좋을까라는 게 있어야 될 모습, 그 다음에 바람직한 상태, 그 다음에 인간이 생각하는 기대사항도 있지요. 그렇죠? 어떻게 되면 좋을까라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나 또는 이미 부모이신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들 자녀 또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뭐 비근한 얘가 적당한 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나는 얘가 어떻게 있어야 될 모습, 바람직한 상태, 또 기대하시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목표죠. 그렇죠? 근데 현상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 모습. 어떻게 되고 있는가? as is는 실제 모습. 그다음에 예상되는 상태, 예기치 못한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게 현재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상과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상과 현실에는 뭐가 있어요? 갭이 있는 거죠, 갭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 이상과 현실, 이런 목표의 차이를 우리는 갭이라고 하고, 해결을 요하는 사항, 갭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갭을. 그렇죠? 줄여야죠. 어떻게든지 줄여야죠. 이 갭을 줄여야 되는데, 이상과 현실을 줄여야 되는데, 이런 줄이는 것을 우리는 문제 해결,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한번 시청을 해 보시죠. 진짜 웃겼다니까.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조금. 조금. 뚱뚱한 여자랑 다녀서 되게 힘들겠다. 우리 헤어져.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아니야. 옛날이랑 완전 똑같아. 그럼 옛날에도 뚱뚱했단 얘기잖아. 우리 그만 만나자.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오빠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 우리 그만하자. 미수가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출출해서 그래. 출출할 때 미숙이는 미숙이가 아니야. 너 좀 빼면 어때, 그지? 이렇게 예쁜 돼지가 어딨어, 그지? 맛있다. 맛있어? 오빠도 먹어. 오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 동영상 어떠셨어요? 사실은 조금 오래된, 동영상이지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자기야, 나 살찐 것 같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이런 질문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받아요. 예. 나 살찐 것 같아? 내 모습이 어떤지, 사실은 현실은 내 모습이 어떤지를 모른다. 라는 거고, 시도비는 객관적인 나의 모습을 파악하고 싶은 거. 가 이게 갭이죠. 그쵸? 이게 이상과 현실이죠. 남자친구가 어떻게, 인지한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조금 살찐 것 같아. 두 번째, 옛날이랑 완전 똑같아. 뭘 살찐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거 무서운 거죠. 그래서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답은 뭐예요? 다 오답이에요, 오답. 그쵸?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거죠. 그렇죠? 올바른 문제인식은, 물론,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그냥 문제인식에 대해서, 제가 알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온 예제예요. 올바른 문제인식에 대해서 결국은 답은 뭐예요? 여자친구가 배고파. 나 살찐 것 같아? 나 배고파. 이게 에지지의 그 현재의 나는 배고프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뭐예요? 답은 내 배열을 채워줘 라는 게 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죠? 앞서 보는 것처럼 엉뚱하게 옛날이랑 완전 똑같아. 자기는 늙지도 않는 모양이야. 이런 그 답을 해봤자 다 오답이다 라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 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또 다른 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거에 따른 올바른 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문제 인식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문제 인식과 해결하는 데에서 사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제의식이 발현이 되죠. 그렇죠?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제, 순간순간적으로 내가 이불을 마실 거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회의 중에서 내가 급한 전화가 왔는데 가서 받을 거냐 말 거냐. 부터 아주 소소한 문제부터 아주 인생의 그런 갈림길의 큰 문제까지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쉽게 예상 가능한 문제부터 예기치 못하고 복잡해서 단순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까지 봉착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인 거지요. 그렇죠? 노력한 시간 대비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베스트이다 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란 뭐냐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라는 것은 제대로 정의된 문제가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올바른 해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이고요.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수천 년에 걸쳐서 인간이 금속을 또는 뭔가 그것을 연금술사들이 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이런 것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매달리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부터 정의될 수 없는 문제, 그런 것은 문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하기 전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기 전에 얘가 정말 리얼 프로블렘, 진짜 문제인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이 필수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하는 능력, 그럼 뭐가 있을까?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결국은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 아닙니까? 문제 해결하는 데서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문제 해결하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대표적인 문제 해결하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사실은 인간의 DNA, 타고난 사실은 능력이에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왔던 게 사실이죠. 어떤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우리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이런 능력들이 있다. DNA에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면 사고력이 있죠. 어떤 문제에 주어지면 창의력과 논리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자 하는 기본적인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인간의 사고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다음에 이걸 플러스 문제 처리하는 능력, 능동적이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누구에나 이게 잘하든 못하든 인간에게는 이런 능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프로세서로 보면 먼저 인간은 문제를 딱 맞닥뜨리게 되면 이게 문제야. 나는 얘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의 먼저 원인을 파악을.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서를 알든 모르든 인간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하려고. 이게 왜 원인이다. 내가 왜 전교 1등을 못하지? 뭐 이런 거죠. 문제의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조처, 두 번째로, 를 하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전교 1등을 하려면, 내가 필요한 조처가 뭐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3시간만 자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한 대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안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대안 중에 최적안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인간은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발생 시에 사고력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대응력과 해결 능력이 인간의 모든 사람의 DNA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 해결의 도구입니다. 사고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뭘까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죠. 사고력. 그렇죠?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사고력이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궁리를 해서 깨닫는 능력을 사고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가지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 능력을 사고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문제 해결 도구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처리의 능력이에요. 어떤 문제의 특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요.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능력.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이게 좀 생소하다,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모든 인간들, 여러분들이 이미 이 문장을 뜯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렇게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 인식, 대안 선택, 대안을 적용하고 대안을 평가를 해가지고 실제 행동을 해보는 거. 이게 문제 처리 능력입니다. 이것을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문제가 주어지면 분해하고 추상화하고 패턴 인식하고 이것을 알고리즘 등 컴퓨팅 사고의 요소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문제가 주어졌을 때 분해하고 추상화하고 패턴 인식하고 이것을 하나의 순서대로 머리에 개념 정리를 해서 만드는 거. 이것을 알고리즘. 이게 컴퓨팅 사고의 기본 요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컴퓨팅 사고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볼까요? 인간이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10까지 덧셈을 구해라. 라고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것도 일반적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지요. 그쵸? 근데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뭐였었어요? 가장 첫 번째 수와 끝수를 더해가지고 문제의 전체적인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고 전체적인 패턴을 보는 거죠. 패턴. 주어진 문제의 패턴. 이 패턴을 보고 이것을 추상화, 간소화를 시켜서 얘를 해결하고 접근하는 거. 이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간소화하는 게 뭐예요? 1에서부터 10까지 끝수와 첫 번째 수와 끝수를 더해서 얘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쵸? 곱하기 그것을 하니까 답이 나온다. 라는 게 간소화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컴퓨팅 사고를 배워서, 익혀서,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대표적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하면 정형화된 개념을 학습하고 체득한 원리를 문제에 응용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죠. 지속적으로 1에서부터 10까지 다 합수를 구해라 라고 하니까 반복성, 지속성의 부분을 파악하고 동일한 방법을 해결하는 거. 1에서부터 그냥 10까지. 당연한 사실로 간주되는 정보를 다시 한번 뜯어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 거. 이게 일반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거. 이게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인간은 이것을 정형화 시켜보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나한테 닥칠 문제이냐, 정말 심각한 문제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느끼고요. 그다음에 당연한 사실로 간주되는 정보를 다시 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한번 얻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는 게 당연하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거쳤냐, 라는 거를 한번 뜯어보는 거. 이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에서 주어진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에서 이걸 수학적 기법으로 보면, 조지 폴리아, 이게 스탠퍼드, 교수신데, 스위스 분이에요. 조지 폴리아라는 사람이 4단계 문제 해결법이라고 세계적인 수학자신데, 이분이 정의를 했습니다. 4가지 문제 해결법으로 먼저 문제를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이해한 문제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행을 하고 다시 이 실행 단계를 거쳐서 반성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해서 다시 문제를 이해하는 이게 폴리아의 4단계 문제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주어진 문제에서 구하는 거, 무엇을 구하려할 거냐. 아까 갭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주어진 문제, 이상과 현실의 갭. 이게 이제 뭘 해결을 해야 될 거냐. 라는 게 인식이지 않습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구하려는 게 뭐냐. 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용어의 뜻을 파악을 하고, 이런 인식에 갭을 하는 거, 문제를 분석을 하는 거. 이게 문제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구하려는 것과 사이에 관계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관련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뭐예요? 보조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인간의 상상력을 여기서부터 이제 동원을 해서 그렇다면 이라는 보조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전략을 이용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 이게 계획 단계가 되겠습니다. 실행 단계는 뭐냐? 세 번째 있는 실행 단계는 실행 단계는 앞에 수립된 계획으로 문제 해결 계획에 따라서 실행하는 거, 실행해 보는 것을 우리는 실행 단계라고 하고요. 반성 단계, 마지막으로 반성 단계인데 효과적인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해결 과정을 재검토를 해 보는 겁니다. 제가 아주 편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같이 내일 오후 4시에 강남에 오후 4시에 강남에서 약속이 있어요. 친구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문제죠. 내가 오후 4시에 강남에 친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옷은 뭘 입고 가고 그다음에 일기예보를 보죠. 비가 올까 안 올까? 그렇죠? 그다음에 오후 4시에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갈까? 다음 스케줄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 약속이 또 뭐가 있죠? 오후 4시 이후에 또 스케줄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약속 장소에 가게 됐어요.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계획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계획에 의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가게 됐어요. 근데 실제 강남에 가서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하게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강남은 차를 가지고 올 때가 못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일도 같은 비슷한 시간에 강남에서 또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일 약속할 때는 내일 그 회의에 참석할 때 나는 전철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거, 이런 방법하는 게, 이게 폴리아의 4단계 문제 해결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이런 격자 형태가 있어요. 여기가 스타트점이고, 여기가 엔드점이에요. 여기서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뭐 이렇게 가는 거, 가는 방법인데, 이게 길이에요, 길. 여기 격자가. 가장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가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 경우의 수는 몇 개가 있느냐, 라는 것을 해결해보자, 라는 겁니다. 1단계는 문제를 이해를 하는 단계예요. 관찰 조건은 뭐예요? 이 격자 형태의 길이 있어요. 그쵸? 이런 격자 형태의 길이 있는데, 시작과 종료 지점이라는 게 있고요. 문제의 목표는 뭐예요? 두 번째 문제의 목표는 시작 지점에서 종료 지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쵸? 효율적인 경로는 오른쪽에서부터, 여러분들 오른쪽이죠. 혹은 또는 위로 가야 하는 거죠. 이게 제한 조건이죠. 제한 조건이 없으면 가장 최적의 방법은 뭐예요?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길을 따라가야 된다. 라는 게 제한 조건입니다. 이게 문제를 이해하는 1단계. 이죠. 그러면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2단계예요. 가장 앞에 주어진 제한 조건에서 관찰 조건과 문제 목표 제한 조건이 있는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스타트에서부터 엔드까지 가는 것일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작점에서 보니까 분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분기 가능한 지점까지의 경우의 수를 대각선으로 우측 상향 방향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이게 계획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쵸? 대각선의 우측 상향 방향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가는 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 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갈 거냐라는 계획 단계입니다. 계획은 뭐예요? 그쵸? 시작점에서 분기 가능한 지점까지. 여기가 분기점이죠. 이런 데가. 그쵸? 이런 데가 분기점이죠. 까지의 경우 수를 주로 대각선으로, 우측 상향이죠. 우측 상향으로, 우측에 이런 상향의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게 고려사항이면서 계획이에요. 그래서 3단계는 실행 단계예요. 3단계는. 그렇죠? 3단계는 실행 단계입니다. 그래서 각 분기점에서부터 다음 분기점까지의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분기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여기가 분기점이죠. 두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죠. 여기 분기점이라는 게 하나, 둘. 여기까지 오려면 둘. 하나, 둘. 다 표시가 잘 안 되네. 이렇게 둘.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분기점이죠. 두 개가 올 수 있는 분기점인데, 그 다음에 여기가 3이 되죠. 분기점 3이 되죠. 보세요. 하나, 둘, 셋. 될 수가 있고요. 그쵸. 분기점이 3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3의 분기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 여기도 3이죠. 여기도 3. 그쵸? 여기서 보면 1, 1, 3.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분기점 3이 되는 분기점. 그 다음에 1, 1, 3. 세 개가 걸쳐야 올 수 있죠. 3의 분기점. 이런 식으로 각 분기점의 계산할 경우 수를 오른쪽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번 분기점, 3번 분기점, 여기는 4개죠. 1, 1, 1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4의 분기점이죠. 그쵸? 여기까지 오려면 어떻게 돼요? 10의 분기점이죠. 여기가. 그렇죠? 그 다음에 6의 분기점이고요. 여기까지 오려면 6번이 1, 2, 그렇죠? 3, 4, 여기가 3이니까요.
자, 3의 팩토리니까 6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20번의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20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이죠. 여기가 3의 분기점이라는 것은, 요렇게 하나, 요렇게도 하나가 올 수 있고요. 요렇게도 하나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도 하나 올 수 있기 때문에 3의 분기점이에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20개의 경우수를 갖는다라는 것을 실행 단계에서 알 수가 있어요. 반성 단계예요. 꼭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매번 그려가지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꼭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라는 그 반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라는 겁니다. 시작에서 종료 지점을 하는데 이렇게 맞고 푸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열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 거죠. 다른 효율적인 방법은 순열을 하는 거예요. X좌표가 뭐예요? BBB. 하나, 둘, 셋. 세 개죠. Y좌표가 뭐예요? 하나, 둘, 셋. A 세 개가 있습니다.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을 나누기 6의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얘가 20개가 나온다. 라는 이런 순열로 일렬의 배열로 경우수를 최단 경로를 찾는 거. 이게 이제 그 순열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순열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효율적으로 반성의 단계에서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결국은 상상에 기반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런 것을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석학, 소위 말해서 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정말 천재야, 천재라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파블로 피카소예요. 이분 천재시죠, 파블로 피카소, 그렇죠? 천재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Everything you can imagine is real.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실현 가능하다. 라고 파블로 피카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분은 추상화의 대가이죠. 네. 유튜브에서 이분이 왜 정말 천재인지를 잘 모르시겠으면 이분을 유튜브에서 이분의 그 데싱 중에서 닭이라는 것을 그 데싱을 한 그거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분이 천재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이분 천재시죠, 그렇죠? 이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당신 삶에 펼쳐질 일에 대한 예고편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당신이 상상하는 것은 곧 현실이 된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천재들이, 결국은 이런 창의적 문제를 하는데, 이런 상상의 역을 동원을 해서, 창의적인 문제를 풀었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의 핵심은 획일화된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 이런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창의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역발상이에요. 주어진 문제에서 그것을 맞고 품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역발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터디 카페, 도서관 카페 아시죠? 그게 어떻게 했어요? 학생들이 카페에서 노트북을 쫙 펴놓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계속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요. 몇 시간이고 앉아서. 그런 학생들이 학교 앞에 카페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죠. 그렇죠? 학교 앞 카페에 보면 그런 학생들이 보면 그런데 이 장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테이블 순환, 결국은 이제 커피 장사인데 테이블 순환해가지고 빈자리가 있어야만이 손님이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뭐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학생 손님들은 어때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돈이 없으니까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냥 계속해서 노트북에서 뭐 거기서 레포트 작성을 한다든가 뭐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뭐 자리를 안 비워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루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까? 그래도 메인 손님이 학교 앞이니까 메인 손님이 학생인데 학생들한테 야박하게 쫓아낼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학생 기분도 상하지 않고 내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내가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길이 뭐냐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 기존 카페의 관습을 깨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한 운영 방법에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과감하게 나는 커피값이 아니라 내 카페를 이용하는 시간당 요금을 부과를 하겠다. 라고 발상의 전환을 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스터디 카페죠, 스터디 카페. 요즘 주변에 보면, 스터디 카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가. 이게 발상의 전환인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문제인식 하는데, 선풍기, 이제 뭐 여름이, 한동안 뭐 이제 선풍기 많이 여러분들 활용하고, 지금도 이제 뭐 활용을 하시겠지만, 선풍기는 반드시 날개가 있어야 하느냐, 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날개가 없어도 특수한 방법으로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얘가 기류를 일으켜 선풍을 한다면, 이게 날개 없는 선풍기가 되지 않겠냐,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선풍기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근데 왜 날개가 필요할까? 라고 이렇게 역발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날개 없는 선풍기가 나와고 얘가 고가예요. 굉장히 고가의 선풍기. 얘하고는 완전히 가격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런 날개 없는 선풍기가 나왔고요. 하나가 또 더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드라이 아시잖아요, 드라이. 머리 말리는 드라이.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상표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뒤에서 날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히터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던 방식을, 공기 흡입을 하던 방식을,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꼭 팬이 있어야 돼? 날개가 있어야 돼? 날개를 없앴어요. 그쵸? 공기를 흡입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서, 얘를 아주 고가의, 날개 없는 이런 드라이를 만들어서, 고가의 이런 역발상이죠. 마찬가지로 역발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거, 이건 저희 저번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1에서 10까지, 1에서 100까지 의 합을 구해라. 1에서 1000까지 합을 구해라. 1에서 n까지 합을 구해라. 라는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역발상으로 이게 가우스 합산이라는 건데, 가우스가 발견한 이런 가우스도 천재죠, 가우스도. 이 천재가 결국은 첫 번째 주어진 숫자와 끝에 주어진 숫자의 합을 구해서 전체 수의 숫자로 얘를 곱하면, 숫자의 개수의 반절로 얘를 곱하면, 같은 답이다. 이게 가우스 합산이에요. 가우스 합산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50, 위에, 답이죠. 그쵸? 그래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합산을 하려면 어때요? 순차적으로 하려면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죠. 1 더하기 2는 3, 3을 다시 3 더하기 3, 6, 6을 다시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가우스 합산으로 이렇게, 역발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문제의 패턴을 보고 해결하는 거. 이게 가우스 합산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사고라는 것은 뭐냐? 상상의 나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포함하는 거. 이런 게 열린, 사고이죠. 그 다음에 문제의 해결에 꼭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다. 문제의 해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오픈된 사고방식이 필요하고요. 정해진 해답이 없을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어떤 거에 문제에 정해진 해답이, 문제의 패턴에 따라서는 정해진 해답이 없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라는 게 이런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열린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 마음과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당연시되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태도, 이런 태도들, 이런 비헤이버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열린 사고를 활용을 해가지고 을 하면 창의적인 사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 이미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고 이미 이런 회의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제 어떤 회의를 할 때 또는 어떤 미팅이나 또는 뭐 그게 주어진 거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 각자 생각하는 거 한번 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직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여러 사람이 이것을 집단지성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사람의 한번 의견을 교환을 해봅시다. 라는 게 이게 브레인스토밍이죠. 그래서 각자의 의견을 직접 표현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도출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린 사고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팅 사고를 활용해가지고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한다. 앞에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창의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일반적인과 창의적인 것을 통해서 결국은 컴퓨팅 사고를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컴퓨팅 사고란 무엇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컴퓨팅 사고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컴퓨팅 사고에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최종적으로 이런 컴퓨팅 사고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갖추게 되는데,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하신 분은 아니에요, 이분이. 자네딩이라고 이분이 2006년도, 카네기 멜론 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2006년도에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그 데피니션을 내릴 수 있는 논문을 발표를 하셨어요. 컴퓨팅 사고라는 것은 넌세 데피니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퓨팅 사고력은 인간이라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반드시 컴퓨터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인간의 사고력이라는 것은 컴퓨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인간은 청명하죠. 그것에 반해 컴퓨터는 뭐예요? 장점이? 지루한 반복적인 일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게 컴퓨터의 장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곧 우리는 이런 컴퓨터라는 기기를 사용해서 얘가 지루한 그것을 아주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예전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간이 상상으로만 존재했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컴퓨팅 사고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고, 이런 컴퓨팅 사고의 핵심입니다. 이게 컴퓨팅 사고의 데피니션 아니에요, 정의예요. 이게 마치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휴먼과 그 다음에 컴퓨터의 협업이죠, 협업. 협업을 해서 암 진단에, 그쵸? 획기적으로 에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팅 사고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컴퓨팅 사고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 라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인간이 사는 일상 속에 현실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분석하고 분해하고 패턴 인식, 추상화 해서 결국은
얘를 알고리즘을 하는 겁니다. 다시 또 분석,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하면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분석을 하고 얘를 분해를 해보고 같은 유형의 이게 있는지 패턴을 구해보고 그다음에 얘를 문제를 간소화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를 분석하고 분해하고 패턴 인식하고 추상화. 결국은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문제의 순서를 정리를 해서 얘는 우선순위가 얘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얘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얘이구나. 이런 문제의 순서를 순서를 정하는 거. 이게 알고리즘을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한 그 접근 방식은 뭐예요? 될 수 있으면 창의적이고 그렇죠? 논리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거지요.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효율적이고 정확한 해결책을 도출하고 유사 문제에서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게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 방법이 컴퓨터 사고를 활용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는 사고 방식이에요. 컴퓨팅 사고의 핵심 요소이고요. 문제 해결하는 태도입니다. 컴퓨팅 사고의 핵심 방식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문제를 단순화해 본다. 문제를 한번 분해를 해본다. 어떤 요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분해를 해본다. 유사한 패턴을 있는지 찾아본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순서를 정리를 해본다. 이게 문제 사고의 핵심 요소입니다. 얘가 순서가 있느냐? 또 이게 반드시 모든 게 다 선행이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곳은 문제는 추상화해서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떤 곳은 문제는 추상화와 분해만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패턴 인식을 먼저 찾은 다음에 분해를 해보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만 이런 그 세 가지 문제를 하는데 접근 방식이 있다.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또는 이게 두 가지로 또 문제를 해결하거나 세 개가 다 쓰이거나 결국은 이런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컴퓨팅 사고의 핵심 요소이다라는 거. 문제 해결하는 태도는 뭐예요? 논리하고 창의적이어야 되겠죠. 끈기와 인내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상호 협동.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인스토밍, 상호 협동. 그다음에 오류 수정. 강남에 가가지고 자동차를 했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다음에는 전철 타고 가야지. 이런 반성. 이게 오류 수정. 이게 문제 해결의 태도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컴퓨팅 사고를 활용한 문제 해결의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을 경우에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냐라는 게 아니라 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냐라는 게 아니라 가장에 근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최선의 효율적인 방법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빠르고 논리적인 해결 방법에 있어서 이게 가장 빠르고 논리적인 해결 방법이죠. 여러 가지 빠르고 논리적인 해결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이라는 의문 문구를 가지고 빠르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최적의 방법이냐? 시간과 메모리. 시간이죠. 시간과 메모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사용하기 위한 그런 해결 방법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방법이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쓰일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게 주요 고려사항이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문제 해결과 컴퓨팅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이에요. 일반적인 문제 해결은 뭐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인식이죠. 문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인식. 갭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갭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뭐예요?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원인 분석을 해서 근본 원인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결 방안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해결안을 개발하고 얘를 평가를 해서 결국은 의사결정을 해야죠. 이걸로 실행을 하자. 그래, 투자를 하자. 얘를 사자. 그래, 나 자동차 타고 가자. 라는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해요.
샀는데 더 살 걸. 예를 들어서 주식을. 또는 뭐 샀는데,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잘못 선택했어. 다음에는 버스나 전철을 타고 와야지. 전철이 더 편할 것 같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해결안을 평가를 해가지고 피드백하는 거. 다음에 문제지식을 했을 때, 이런 원인과 해결했을 때 의사결정에, 이게, 피드백에서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는 거. 이런 거죠. 이게 일반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하면, 이 컴퓨팅 사고를 활용한 문제 해결의 방법을 볼까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의 전 단계이죠. 사실은 여기 이 전 단계 예를 보면 문제를 분석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과 표현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어진 문제를 실제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얘를 분해하고 다 나눠보는 거죠, 문제는. 또는 간단하게 간소화시켜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이 주어진 문제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 데이터와를 수집을 해서 표현을 해가지고 합니다. 1에서부터 10까지 합을 구해라 라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에서부터 10까지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합을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10까지의 그 합을 구하기 위해서 얘가 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1에서부터 10까지 이게 무슨 수이지? 정수죠. 그 다음에 얘를 추상화해보는 거, 간단화해보는 거예요. 1에서 10까지는 계속해서 순서를 가지고 있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패턴을 보니까 1에서부터 계속 10까지 계속 더해야 돼? 그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돼? 라는 거죠. 얘를 평가를 해서 처음에는 1에서 10까지 그냥 계속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그렇게 코딩을 해보니까 이게 꼭 그렇게 해야만 답을 구할 수 있어? 라고 얘를 평가를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에서 10까지 구하는 거 방법을 구하는 것은 합을 구하는 것은 첫 번째 수와 끝의 수, 문제의 패턴을 찾는 거죠. 그래서 실제 코딩을 그렇게 해서 간소화하고 이것을 창의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알고리즘을 그렇게 만드는 거. 이게 컴퓨팅 사고를 활용한 문제 해결의 단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팅 사고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인식을 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서 해결을 찾아 개발까지 하는 과정, 이것을 컴퓨팅 사고의 단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진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문제를 분석을 해보고 데이터를 얻는 거죠. 데이터 수집과 표현을 하는 거죠. 5, 1, 3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숫자들을 구해서 이런 숫자들을 분해하고 추상화하고 패턴 인식하고 알고리즘을 구해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순서도를 만들고 이 순서도에 의해서 코딩을 해가지고 문제를 구해보고 실제 다시 평가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시 컴퓨팅 사고에 적용을 해서 하는 이런 피드백, 이런 그 루틴을 계속 도는 거. 이게 문제 해결의 컴퓨팅 사고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 피드백이 이렇게 도는 것을 컴퓨팅 사고의 문제 해결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이라는 그 컴퓨팅 사고와 프로그래밍을 한다 라는 것인데 우리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컴퓨팅 사고를 통해서 사고 과정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결국은 컴퓨팅 사고를 위해서 이러한 해결 방법을 우리는 뭘 구한다? 알고리즘이라고 이러한 해결 방법을 알고리즘을 구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문제의 답을 구하는 것은 원리론적으로 컴퓨팅 프로그래밍 또는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없어도 종이와 펜만 가지고도 이런 알고리즘을 구하는 거. 가우스라는 시대 때 컴퓨팅 프로그램이나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알버트 아인슈타인 컴퓨터가 있었을까요? 그때? 그렇죠? 여러 가지 유소에 이런 갈릴레오 이런 분들
뭐 수학이라 뭐 이런 알고리즘들의 대가시죠, 사실은. 그쵸? 이런 분들이 뭐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을 만드신 분이니까 알고리즘이죠. 그쵸? 이런 뭐 통계에 뭐에 대한 뭐 기본적인 모든 통계들은 아주 뭐 옛날에부터 나왔던 통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알고리즘인데, 이런 알고리즘이 꼭 컴퓨팅 프로그램이라든가 컴퓨터에 의한 지식이 없어도 가능하죠, 당연히. 그쵸? 컴퓨터가 필요한 복잡한 이런 알고리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작성 등 기술적인 일은 컴퓨터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분야에서 이런 알고리즘까지, 복잡한 문제에 필요한 알고리즘까지만 경하고, 이건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은 컴퓨터 전공자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런 컴퓨팅 사고의 기본적인 이런 그게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게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냐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몰라요. 그렇죠? 이게 문제 해결이 가능한 거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인식을 명확하기 위해서 우리는 컴퓨팅 사고를 학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 말씀인데, 보다 확실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익히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배우기 편한 파이썬을 가지고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컴퓨팅 사고력을 통해서 개발한 알고리즘은 사람이 이해해서 실행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알고리즘으로 사람이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언어가 컴퓨팅 사고를 개발한 알고리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거고요. 이런 대규모 데이터, 아주 뭐 빅데이터라고 요즘 하죠. 이런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복잡하고 많은 연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국은 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한 여러분들이 생각한 알고리즘을 실제 컴퓨터라는 애의 이런 기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기본은 인스트럭션이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로레벨 언어, 제가 뭐 좀 저음 언어 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로레벨 랭귀지 하고, 여러분들 C++ 또는 베이직, 자바, HTML, 뭐 파이썬 이런 것들을 하이레벨 언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혀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을 컴퓨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컴퓨팅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파이썬이라는 애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이 하이레벨 언어에서 왜 파이썬이라는 것을 우리는 활용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C 랭귀지, 자바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어마다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이 하이 레벨 언어에. 이 파이썬이라는 것은 가장 인간 자연어에 현재에 나온 그런 그 프로그램 언어 중에서 가장 친화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얘 또 하나의 특징은 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데 얘를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파이썬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AI라든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쪽의 문제들에 이 파이썬이 많이 쓰여서, 이 파이썬의 장점이 라이브러리가 많아요. 라이브러리가. 이런 일반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라이브러리에 가가지고 실제 내가 필요한 그런 도서들 쫙 라이브러리를 보고 찾아가지고
도서를 구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이 있는데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에 여러분들이 1에서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이런 파이썬으로 구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분 여러분들이 얘에 하기 위해서 선행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미 라이브러리로 많이 되어 있고 오픈소스라는 이런 GitHub 이제 알아두세요. GitHub라는 이런 오픈소스의 이런 그 라이브러리를 하는 도서관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축한 프로그램을 이런 GitHub에다 막 올려놔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마치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파이썬의 라이브러리의 그런 그 도서관 같은 역할들을 해서 열을 찾아보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것들의 대부분들이 라이브러리를 다 갖춰 있어서 실제 이것들을 그냥 여기다 컷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쓰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뭘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래서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쓴다. 그러면 왜 실행기지 이런 것들을 안 없어지냐? 실행기지는 활용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실행기지는 주로 어디다 쓰냐? 얘는 시스템 언어예요. 시스템 언어에 가까워요. 시스템 언어에 가까워서 얘는 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파워포인트라든가 또는 HTML 저 URL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비에서 네트워크를 컨트롤한다든가 이런 게 다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얘를 실행기지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시스템 랭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당연히 속도를 똑같은 그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구축을 했으면 실행기지가 속도 측면에서 보면 파이썬보다 빠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이썬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파이썬에서 일반적으로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일반적인 프리에 대해서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파이썬을 통해서 배우시고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실행기지도 배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조금 빗나갔는데 컴퓨팅 사고의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문제와 알고리즘, 컴퓨팅 프로그래밍, 컴퓨터,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을 해보고 다시 피드백을 하는 거. 문제를 계속 고정을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을 한번 컴퓨터가 짜놓으면 그 프로그램이 완벽하겠어요? iOS나 안드로이드 계속해서 패치하지 않습니까? 보안 패치가 됐던 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원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항상 얘를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걔를 하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개발하는 거에. 그 알고리즘 바탕으로 컴퓨팅 프로그램을 하고요. 컴퓨팅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를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해보고 계속해서 현실 세계에서 반영을 해보고 얘를 계속해서 보정을 하는 거.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는 거. 이게 컴퓨팅 사고와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의 라이프 사이클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분석하는 거에 단계가 있습니다. 문제 분석의 단계의 주요 목적은 뭐예요? 문제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결 가능한 방법을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거. 이게 문제 분석 단계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분석 단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두 가지 일을 만족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냐? 문제가 모순이 없이 완전한 것이냐? 라는 거. 이게 진짜 연금술사들이 해야 되는 금을 만드는 일이냐?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계속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요, 이게 찐 문제이냐? 문제가 정확하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핵심은 뭐냐? 라는 거, 갭은 뭐냐? 라는 겁니다. 한 가지 또는 복잡한 사항에 관한 문제이냐? 갭이 여러 가지냐? 해결하기 위해서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해결 방법이 이미 존재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전교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걔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벤치마킹 하는 거잖아요. 이 해결 방법이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까? 걔는 어떻게 해? 걔하고 친해져야죠. 공부 잘하는 애하고. 이런 겁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한테 뭘 해야 돼요? 데이터 수집과 표현을 해봐야 되죠. 걔는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쉽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수집을 하는 거예요. 실제 유사한 이런 그 해결 방법이 있었냐?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적절한 그래프나 차트 또는 영상 등을 형태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문제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과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수집된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 검색 엔진 활용을 해서 텍스트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비디오, 영상 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죠? 3단계는 뭐예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분해하고 패턴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해하는 것은 문제를 먼저 나눠봐야죠. 복잡한 문제를 보태야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작은 문제로 쪼개서 보는 거. 이것을 분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패턴 인식이라는 것은 문제의 유형, 유사성을 발견을 해보는 거죠. 이런 문제 내에, 주어진 문제 내에 동일한 유사성이 있는지, 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얘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 부분은 어때요? 동일한 유사성을 갖지요. 그렇죠? 이런 게 패턴 인식입니다. 또 있어요. 추상화하고 알고리즘 단계가 있죠. 추상화하는 것은 뭐예요? 문제를 단순하게 해보는 거예요. 고양이를 꼭 고양이처럼 그려야 돼요? 그렇지 않죠. 고양이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귀가 뾰족하고 코가 있고 수염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문제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부분을 분리해가지고 그리는 거죠. 그래서 단순화하는 거. 이게 키예요. 단순화. 추상화하는 것을 영어로는 abstract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bstract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개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추상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해, 패턴 인식, 그다음에 뒤에 추상화, 분해와 패턴 인식 이 세 개는 하나의 컴퓨팅 사고하는 거의 단계이다. 뭘 이끌어내기 위해서?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개를 하는 거고 이게 꼭 세 개가 다 쓰이거나 또는 이게 순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 순서죠, 순서를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얘가 이런 순서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피드백이 되거나 그다음에 그냥 그 의사결정을 하거나 다시 어떤 함수를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하거나 하는 게 이런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 전 단계가 문제를 분해해보고, 그렇죠? 문제를 어떤 패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간소화시켜보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순서들을 구하는 거. 이게 컴퓨팅 사고의 단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은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고리즘이 정확하냐, 해답은 적절하냐, 그다음에 효율성은 있느냐라는 것을 최종 점검을 해보게 되고요. 이런 평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코딩 이제 프로그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코딩을 하는 것은 뭐예요? 프로그램 랭귀지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되겠죠. 얘는 이 프로그램 하는 목적은 뭐예요? 컴퓨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가 그 글씨가 너무 난필인데 컴퓨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컴퓨터를 작동시켜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다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출 결과를 다시 피드백 시켜서 지속적으로 루프를 돌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 알고리즘 문제 해결을 향상시키는 거, 이게 컴퓨팅 사고의 단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컴퓨팅 사고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 조금 이제는 응용 단계에 있어서 주어진 문제에 앞서 열거한 개념들을 모두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 방법이 약간 직관적일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이고, 얘는 패턴 인식으로 그냥 해결이 돼. 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를 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분해를 해보고 추상화를 해보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 과정을 또 생략을 할 필요가 또 있어요. 아주 뭐 쉬운 문제인 경우는 직접 알고리즘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이 문제 과정에 패턴이 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반화 시킬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가지고, 나는 이것을 앞에 우리 학습할 때 배우니까 얘는 분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추상화라는 게 있는데 추상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패턴을 분석을 해보고, 이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열거한 개념들을 순서대로 적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얘를 분해를 하고 추상화를 하고 패턴을 하고 이런 순서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열거한 개념들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거. 이게 프로그램 사고의 개념을 적용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 두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뭘 하기 위한 거냐? 알고리즘을 구하기 위한 겁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련의 유한한 순서화된 순서화된 절차. 문제를 해결해서 1부터 10까지 이런 쭉 나열해 놓은 절차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4시에 오후 4시에 강남에 가는데 옷은 비가 와, 안 와, 이런 해서 내 자동차를 타고 가, 뭘 타고 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 이게 알고리즘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쉬운 게 요리법이에요, 요리법. 그렇죠? 요리법. 여러분, 라면 끓여 먹을 때, 거기 표준화된 절차가 있잖아요. 라면 뒷봉지에, 라면 이렇게 여러분 사면, 라면 뜯기 전에, 이 뒤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리법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끓이면, 맛있어요. 100도 온도에 3분 끓이세요. 3분 끓이고 나서 그때 스푼을 넣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순서된 레시피가 있습니다. 라면에. 그렇죠? 요리에 레시피가 있어요. 어떤 하면. 여러분 국수를 끓여도 국수의 레시피가 있죠. 맛있는 국수.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응용하는 여러분들의 기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우유를 넣으세요. 치즈를 넣으세요. 하는 이제 기법이 있는데 기본 레시피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떡합니까? 세면을 먼저 하시죠. 그 다음에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옷 갈아입고, 그 다음에 자동차나 또는 버스나 이런 교통수단을 타시고 출근을 하시는 거죠.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있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순서대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알고리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이는데 이런 알고리즘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뭐예요? 컴퓨팅 사고 과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패턴 인식, 추상화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최종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컴퓨팅 사고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컴퓨팅 사고의 최종 목표는 잘 설계된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절차를 수행하는 주체는 굳이 컴퓨터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갈릴레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런 그게 굳이 컴퓨터일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자동화 장치 또는 사람이 수행을 해도 돼요. 그렇죠? 적절한 자동화 장치라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면 얘가 뭐가 있어요? 속도에
제한이 있어요. 속도의 제한. 자동차의 하드웨어적으로 얘를 속도를 제한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130, 160km까지 이는 못 달리게 뭐 이렇게 제한을 해놓거나 이런 제한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자동화 장치의 적절한 예이죠. 이런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꼭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자동화 장치, 또 사람이 수행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굳이 이런 알고리즘은 컴퓨터를 수행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뭐예요? 컴퓨터의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의 싱킹, 아주 컴퓨터의 장점이 뭐예요? 단순하면 복잡한 것을 빠르게 계산해 줄 수 있는 게 컴퓨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한 방식을 컴퓨터한테 답을 내놔라 라고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명령이 있는데 기본적인 컴퓨터의 명령은 인스트럭션. 여러분들 아마 인스트럭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컴퓨터가 수행한 기본 연산을 인스트럭션이라고 하고요. 광범위한 알고리즘의 절차를 인스트럭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스트럭션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게 또 스테이트먼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 파이썬과 같은 이런 하이 레벨 언어에서 하나의 명령 구분 이런 지칭을 하는 거, 이걸 스테이트먼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썸을 구해라, 또는 뭐 스퀘어, 어떤 뭐 스퀘어 루트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령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많이 나오는 그냥 그 언어들이니까.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알고리즘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알고리즘은 일련의 순서에 의해서 실행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한계의 인스트럭션 또는 스테이트먼트의 집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냐 라는 거죠. 결국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알고리즘을 사람이 실행을 하면 사람은 알고리즘에 있는 순서대로 실행을 하면 돼요. 근데 알고리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냥 컴퓨터에다 넣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와 있어요. 요즘 사실은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해가지고? 인공지능,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알고리즘을,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AI를 활용을 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그냥, 컴퓨터에다가 넣으면, 이 AI 프로그램이죠. AI가, 곧바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컨버전을 해줄 수 있는, 컴파일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강의에서도 11주차, 12주차 때, 12주차, 13주차 때, 이런 노코딩 그런 알고리즘, 노코딩 프로그래밍 방식에 대해서, 전문가께서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여러분들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이 이야기가 약간 좀 다른 데로 흐르는데, 파이썬이 가장 이런 친화적인, 지금 현재 상태의 친화적인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파이썬을 배우는데, 이런 그것보다 훨씬 더, 친화적인 게 사실은 뭐예요?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그쵸?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런 순서도를 가지고, 그냥 뭔가에 넣어주면, 이런 컴파일러에 넣어주면 얘가 곧바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요즘 노코딩 알고리즘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아직은 이게 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리즘을 컴퓨터로 이제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이라는 걸로, 하이랭귀 레벨 중에서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이런 파이썬이라는 것을 학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알고리즘은 뭘 어떻게 만든다? 이런 순서도를 통해서 만듭니다. 순서도도, 이런 심볼에 의해서 순서도를 만들게 되게 됩니다. 이런 타원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시작과 종료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라는 것은 사각형으로 여기에다가 프로세스를 적게끔 되고요. 조건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상자 안에 이 마른 목골, 이 상자 안에, 조건을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0보다 크냐? 그러면 yes. 0보다 작으냐? 그러면 no. 해가지고, yes 하면 다음 순서, no 하면,
뭐 다시 피드백,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함수도 호출을 하면 이게 더해라라고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심볼과 심볼 간의 연결은 화살표로 연결을 하게 되고요. 준비와 초기화, 입력과 출력, 반복문 이런 심볼로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를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이런 심볼에 의해서 순서도를 정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순서도에서 어떤 시작 해가지고 입력을 받아요. 그렇죠? 입력을 받은 것을 초기화를 합니다. S는 빵이다. 예를 들어서 초기화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초기화한 게 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러면 N은 S보다 크냐 작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입력은 여기서 받겠죠. 그러면 N이라는 값은 이 조건이 이 S보다 크냐 작냐? yes. N이 크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아니야. 똑같거나 같으면 이쪽으로 가서 그냥 출력을 햇번지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순서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순서도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예를 들어봅니다. 자연수예요. 자연수.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1, 2, 3, n까지를 더한 값이에요. 그리고 이 각수를, 이 n까지, 1에서부터 n까지 더한 거. 그 다음에 이 각수를 스퀘어를 붙여가지고, 각수의 제곱수를 더한 거. 수를 구해보자.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냥 더하는 거. 1에서부터 n까지. 하나는 여기에다가 각수에다가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하는 거. 습니다. 얘를 순서도를 한번 보면 플로우 차트죠. 플로우 차트를 한번 보면 스타트. 인풋은 n이에요. n까지니까. 그쵸? 인풋은 n이에요. 자연수예요. 자연수. 인풋은 n이고 1에서부터 n까지니까 인풋은 n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의 값이 있어요. 하나는 더한 값과 제곱을 더한 값이에요. 하나는 sum, 그 다음에 하나는 sum square죠. 그래서 얘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 sum은 제로부터 초기화 시키는 거죠. sum square도 빵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연수예요. 자연수. i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1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1에서부터. 그렇죠? 그러면 얘는 조건문이에요. 주어진 i 딱 1이에요. 주어진 n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00까지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n을 100까지라고 이제 n을 주어주면 얘가 100보다 i가 1이라는 애가 딱 왔어요. 그렇죠? 100보다 크거나 작냐 n이 이 i라는 것보다 크거나 작냐. 2라는 것은 커요, 작아요. 이가 n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건문을 해서 크거나 얘가 n이라는 애가 크거나 같으면 계속해서 이런 루프를 돌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그냥 그림으로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얘를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면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 포문을 사용하고 레인지를 활용을 했어요. i라는 것은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n번의 n 플러스 1로 n번의 그런 그 순서를 이렇게 도는 거죠. sum이라는 것은 그 수에다가 이 i를 계속해서 자기 수를 더하는 거. 해서 얘를 프린트를 해서 디스플레이해서 값을 알려주는 거. 이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여러분들의 주어진 문제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얘를 문제풀이를 학습을 한 다음에 알고리즘을 이런 플로우 차트 알고리즘을 구한 다음에 이런 파이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서 얘를 컴퓨터에 컴파일러를 하는 거죠. 컴파일러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가 알아듣는 걸로 인식을 한 다음에 컴퓨터가 답을 내게 하는 거. 요게 컴퓨팅 사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세 번째 강의 전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는 목표와 현상의 차이로 발생이 된다. 이상과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기 쉽게. 네. 문제는 목표와 현상의 차이로 발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대표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는 일반적 창의적 문제 해결과 컴퓨팅 사고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 문제 해결은 정형화된 개념을 학습하고 체득한 원리를 이용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창의적인 일반 그 사람들을 뛰어넘는 이런 수재들, 천재들, 이런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이런 분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볼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은 컴퓨팅 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컴퓨팅 사고를 배워서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컴퓨팅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3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한 주 동안 편안하게 잘 쉬시고요. 다음 시간 좋은 얼굴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